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후한 말에 하도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이상한 괴 세력들이 황건 말고도 상당히 나타나게 됩니다. 전략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희평연간에 요사한 도적 셋이 크게 일어났다. 삼보지방의 나교, 동쪽의 장각, 한중의 장수가 그 세 명이다. 당대의 괴인 3대장이었다는 건데 계속 보면 이 중 나교는 백성들에게 면릭법을 전파했고 장각은 태평도를 창시했으며 장수는 오두미도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 면릭법이라는 건 이 닉자 그 숨길 닉자거든요. 그 은닉할 때 그 닉인데 일종의 은신술 같은 게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통 봅니다. 그러면 그 희한한 게 백성들에게 은신술을 밑도 끝도 없이 왜 가르쳤느냐. 이 3대장 중에 나교라는 인물 좀 미스테리한 사람이에요. 은신술에 능숙했어서 그런지 무슨 처형을 당했다거나 나중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장각 같은 경우는 아예 군 조직을 만들어서 정면 승부하는 방향을 택했다면 이 나교는 뭐 은신술을 썼다는 걸 봐서 아마 무슨 닌자 같은 도둑질이나 암살 등을 하는 집단의 리더가 아니었겠느냐 추정이 되는데요. 홍길동 전술? 이 나교의 조직은 아주 대규모는 아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쌔신 같은 소수 정예 집단이 아니었을까. 다만 이야기가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관중지방을 상당히 휘저었던 것만은 맞는 듯합니다. 그럼 이제 황건의 장각. 그가 어떻게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 같은 놀라운 대단위 전국 조직을 만들 수 있었는지 전략 계속 살펴보죠. 장각의 태평도는 주술사가 9마디의 지팡이로 괴이한 주술을 행했는데 병든 사람이 찾아오면 그에게 주술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의 지난 잘못을 떠올리게 하였다. 그리고 난 후에 부수를 마시게 하였는데 이 부수라는 게 뭐냐면 그 부적을 불에 태워서 나온 재를 물에 탑니다. 그걸 부수라고 해요. 이걸 먹였다는 거죠. 그럼 이걸 먹고 병이 낫느냐? 계속 보시죠. 부수를 마시고 회복의 차도가 있으면 병이 나은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낫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부족해서 안 낫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만 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병이 안 나오면 주술사가 내 이놈 과연 너의 지난 잘못을 제대로 떠올리기나 한 것이냐? 어딜 날 속이려 하는가? 진정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안 낫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다그쳤다는 거죠. 실제로 자신의 잘못을 떠올리게 하는 방법은 당대의 오두미도 또 썼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비록 얼척없는 사기 치료 행위였다 손 치더라도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당대의 기득권들 상당수는 배 터지게 향락을 즐기면서도 백성들의 고충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오두미도의 경우 이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오두미도는 사당을 만들어 쌀과 고기를 비치해 행인들을 멈추게 하고 작은 잘못이 있는 사람은 감춰준 후 오두미도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면 죄를 면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두미도랑 태평도가 당대에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았다고 봤을 때 태평도, 황건도 이처럼 그 사기치료 행위뿐만 아니라 민중구제활동, 쌀과 고기를 비치해서 배고픈 이들에게 좀 나눠주는 것들도 일정 부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되도 않게 부적 태운 물만 드립다 먹였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따랐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오두미도와 황건은 결정적 방향성 차이를 보이는 게 황건은 천하 전체에 대해 정면 도전을 했었고 오두미도는 한중지방이라는 그 분지죠. 밖에서 진입해 들어오기 어려운 해당 지역의 털을 잡고 거기를 그들만의 해방구로 만들려 했다는 거죠. 이 각각 전략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단 황건 같은 방법은 리스크가 크죠. 반면 오두미도 방식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다만 오두미도 같은 그 방식은 그 난세일 때는 뭐 자급자족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천하가 정리되고 초거대 세력이 나타나면 결국 거기에 먹힐 수밖에 없죠. 세태 흐름을 봐서 적당한 가격에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거래하고 삶을 도모하는 수밖에 없어요. 장로가 그랬죠. 나중에 장로는 자신의 딸을 조조 아들과 결혼시켰습니다. 황건이 하는 걸 보고 반면 교사로 삼았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타협적이었던 오두미도에 반해서 황건은 승부를 걸었죠. 그럼 이렇게 비제도권에서는
3명의 신흥 스타가 등장했는데 요 전시기 제도권에서도 강력한 신규 세력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환관이죠. 황건 얘기하는데 환관을 왜 얘기하냐면 이게 황건의 또 하나의 대단한 점이기 때문이에요. 후한서 왕윤전, 중평원령 황건적이 일어났다. 중략, 황건적 중에 중상시 장량의 빈객이 있어 편지를 통해 황건적과 교통하였는데 왕윤이 그 간악한 사실을 밝혀내어 장계를 올려 보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량이 누굽니까? 십상시의 우두머리 환관대장, 바로 그 사람이죠. 그야말로 당대 최상층부 권력자 중에 1인이었던 인물인데 놀랍게도 황건적은 그 최고 권력자의 근처까지 로비의 손길을 뻗쳤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황건적이 무려 8개주의 광대한 사전 조직망을 구축하고 마치 군대와도 같은 그 방체계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난을 사전 준비했다. 이것까지만 해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인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엄청난 로비력, 제도권 권력 심층부에도 손길을 뻗쳐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바로 환관이었다. 중평원년 대방마원인은 먼저 형주 양주의 사람 수만인을 모아 기일을 정하여 업에서 거병하였다. 마원의는 경성에 출입하여 중상시 환관 서봉 등을 내응시켜 내외에서 동시에 거사하기로 약조하였다.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황건하고 환관은 거의 연합 세력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깊은 관계의 흔적이, 증거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다 해서 알 수 있는 건 장각이란 인물이 이처럼 얼마나 철저하게 난을 준비했었는가 하는 부분이죠. 역사를 조금만이라도 아시는 분은 장각의 이 움직임 정말 예사롭지가 않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역사를 쫙 보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난, 봉기, 혁명 이런 게 일어나는데 그 중에 성공한 것과 실패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성공하는 혁명 봉기에는 반드시 갖추어져 있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 성공한 혁명은 최소 2계층, 2집단 이상의 콜라보가 있었을 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고려를 엎은 조선, 이성계 무인 세력과 정도전 등 후일 신진사대부라는 멋진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상대적 중소지주들, 그들이 연합해서 고려를 무너뜨린 거죠.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죠. 부르주아즈와 백성, 2계층의 연합으로 구체제를 무너뜨렸죠. 특히 그 당시 귀족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무조건 부르주아즈 의견에 반대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내부에서도 의견 분열이 났었다는 거죠. 즉, 한 계층의 힘만으로는 거의 안 되고 2계층 그리고 상대 계층에서 일정 세력을 좀 빼내와야 봉기나 혁명이 성공을 했다 이겁니다. 동탁도 있어요. 그 동탁은 힘은 셌지만 당대 주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변방인 취급을 받았죠. 이 동탁이 굉장히 강력했던 사람인데 영웅기, 동탁이 강호를 토벌하여 앞뒤로 싸운 횟수가 100여 번에 이른다. 실전 경험이 엄청 풍부했고 헌재 춘추에 보면 원소가 동탁에게 천하의 강한 자가 어찌 동공뿐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당대 동탁의 위명이 얼마나 강력했었나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원소가 후덜덜할 정도이니. 근데 희한한 게 이 강력한 동탁이 유독 힘을 못 썼던 게 황건적입니다. 후한서 황보숭 열전, 동탁이 장각을 공격하였으나 성과를 얻지 못하고 퇴각했다. 원소를 벌벌 떨도록 했던 포스는 온데간데 없고 맥을 못 추는 모습. 해서 동탁이 장각하고 샤바샤바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건데 정말 황건이 당시 강해서 동탁이 힘에서 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동탁이 그 멧돼지 이미지로만 알려져 있는데 원래 굉장히 머리가 비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반면 황보승의 경우는 화공 쓰고 야습 작전 벌이고 황건과의 전투 기록이 너무나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깨작깨작대다가 퇴각했다는 말 한 줄밖에 없는 동탁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죠. 동탁의 경우는 추정이겠지만 또 노식 관련해선 이런 기록도 있는데 후한서 황건적이 일어나자 사부가 노식을 천거하여 북중랑장 등으로 임명하고 병사를 일으켜 정벌토록 하였다. 노식이 잇따라 교전하여 황건을 격파하고 참획한 것이 만여 명에 달했다. 황건이 달아나 광종을 지키자 노식은 진영을 쌓고 참호를 파며
운제를 만들어 황건을 마저 뿌리 뽑고자 하였다. 근데 이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필 이때 황건이 핀치에 몰리자 후한서 황제가 소황문, 환관, 좌풍을 보내 군으로 가서 형세를 관찰하게 하였다. 이러자 주변 이들이 노식에게 뇌물을 그에게 바칠 것을 권하였으나 노식은 따르지 않았다. 좌풍은 되돌아와 황제에게 말하여 이르길 광종의 적은 쉽게 격파할 수 있는데 노식은 진영을 지키며 휴식만 하고 있습니다. 라 하였다. 황제가 노하여 끝내 노식을 소환하고 사죄에서 1등을 감하였다. 지금 명장 노식이 황건을 핀치에 몰고 있는데 여기서 또 갑자기 환관이 등장하죠. 이 환관이 노식을 갑자기 현장에서 파면하고 황건을 한숨 돌리도록 해줍니다. 이걸 후한서는 그냥 그 노식이 뇌물 안 줘서 그렇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이유의 전부일까? 왜 하필 이런 타이밍에 환관이 전장에 방문하게 되었던 것일까? 특히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건 그 아까 말씀드린 장량입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이 사건, 요걸 통해 장량은 그야말로 대위기를 맞습니다. 황제가 노하여 장량을 꾸짖으니 장량이 머리를 찌으며 크게 사죄하여 마침내 벌을 면했다.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다는 건데 일단 사서에 보면 그 정확히는 장량의 빈객이 황건하고 내통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 빈객이란 사람이 장량 모르게 독단적으로 사통한 건지 아니면 장량 자신도 황건하고 사통을 했었던 건지 최소한 그 황건과 장각이 당대 최고 권력자 중 하나였던 장량에게 접근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서봉 등 황건한테 오케이 사인을 냈던 환관들도 명백히 존재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백성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들고 일어났다. 근데 환관들은 아니었거든요. 먹고 살 걱정 없고 당신은 나름 권세도 좀 있었는데 특히 장량이 사통했다고 하면 그건 정말로 이해가 안 되죠. 뭐가 아쉬워서 장량이 했다고 하면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죠. 황건과 환관이 공통의 목적의식이 있었다. 적극적으로 내응한 환관 그리고 왠지 모르게 뜨뜻미지근했던 동탁 이들 사이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영웅기, 동탁에 붙인 군하는 미미한 관직에서 시작해 영천 윤씨위에 임명되었다. 그러니까 동탁 아버지가 당시에 상당히 미미했던 관직 출신이었다는 거죠. 즉 한나라에서 원래 잘 나가던 집안은 아니었다. 그럼 환관은 당연히 마찬가지죠. 당대 기득권 잘 나가던 집안 사람이 왜 환관이 되겠습니까? 환관들 역시 동탁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한미한 백그라운드 집안 출신이었다는 거죠. 즉 환관과 동탁 이 둘은 집안의 힘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 혹은 엄청난 고생을 통해 스스로의 출세길을 개척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황건에 대해서만큼은 열심히 토벌 안 하거나 협력하거나 했다는 거죠. 까딱하다 걸리면 이처럼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될 리스크를 짊어지고서라도 황건에게 협력하고 싶어 했다. 딱히 배고프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황건이 타도하겠다고 했었던 이 푸른 하늘, 나무 하늘, 이 동탁 입장에서도 좀 안이 꼽고 환관은 황건들 못지않게 미워했던 대상이 아니었을까. 근데 환관과의 연합 이게 황건 입장에서 잘한 전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결과론적으로는 패착이 되었죠. 왜냐하면 후한서 마원의는 경성에 출입하여 환관을 내응시켜 동시에 거사하기로 약조하였다. 그런데 거사일이 오기 전에 장각의 제자 중 한 명이 이를 관에 고발하였다. 하여 마원의는 낙양에서 체포되어 거열형을 당했다. 황제 영제는 즉시 사람들을 조사케 하여 장각의 술법을 행한 자 1000여 명을 찾아내 주살시켰다. 또한 기주를 수색하여 장각을 추적하게 하였으니 장각은 일이 이미 노출된 것을 깨닫고 밤낮으로 도주해 추격을 벗어났다. 그러고 나서 여러 방들에게 명을 내려 즉시 전부 봉기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기득권 층에서도 좀 내응하는 이들이 있어야 한다. 우리 한 계층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는 나름 공식에 맞는 전략이기는 한데 세상 모든 일이 이론으로만 맞아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내통 계획이 중간에 탄로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한 대로 못하고 허둥지둥 스타트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생이 한순간의 실수로 일그러지게 되는 장면인데 이런 부분도 있고 이 전체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환관하고 손잡은 게 과연 옳은 판단이었나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환관들 역시도 썩 민중들에게 호감을 얻고 있지 못했거든요. 좋은 환관도 있었지만 사제를 너무 뇌물로 착복하는 환관들이 있었어서 이 나무 하늘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무언가 동지를 더 구하려고 했었던 그 심정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차라리 그 환관 말고 그 다른 기존 세력하고 손 잡았다면 어땠을까? 예를 들면 그 동탁 같은 변방 세력들하고 공조했었다면. 근데 동탁은 환관들하고는 또 사이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 그 동탁이 환관 사제 축적하는 거 맹비난하는 표문이 기록에 남아 있기도 하고 그래요. 동탁은 환관처럼 황건의 협력자가 아니라 중립적 방관자였다고 봐야겠죠. 참 이게 그 혼자 하자니 힘이 딸리고 그렇다고 구세력 일부와 손을 잡자니 원래의 색깔이 흐려져 버리고 세상을 바꾼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결국 장각은 중도의 병으로 죽습니다. 천하 만민을 치료하겠다고 선포하며 사람을 모았던 장각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병은 못 고쳤던 거죠. 결국 후한서 황보승이 황건을 대파하고 장량, 장각의 동생을 참하였다. 얻은 수급이 3만급, 물에 빠져 죽은 자가 5만인, 치중을 3만량 이상 얻었다. 적의 처자 또한 포획하였으며 황건에게서 탈취한 물자는 실로 엄청난 양이었다. 장각은 이미 그 전에 병사였으므로 관을 열어 사체를 드러내고 그 목을 수도로 올려보냈다. 황보승은 또한 장각 동생 장보를 공격하여 이를 역시 참하고 10만 명을 추가 참수 혹은 생포하여 경관을 세웠다. 경관은 그 적의 시체를 쌓아 만든 전승기념물이죠. 결국 리더 사후 황건은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고 황건에 가담했던 수십만의 백성들은 처참하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황건과 환관이 함께 타도하고 싶어했던 이 푸른 나무 하늘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할 때에요. 감을 잡으셨던 분들 많이 있으셨겠습니다만 후한 말기 사회 계층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황제가 있고 호족들이 있죠. 호족이라는 건 대토지 소유자들 등등, 그리고 일반 백성. 기본적으로 대부분 옛날 나라들은 다 이 구도죠. 그럼 황건이 봤던 각자의 색깔은 뭔가? 황제 한나라 붉은색. 황건이 백성의 군집체였으니까 당연히 백성이 노란색, 땅, 흙. 그럼 나무, 초록은 누군지 나왔죠. 여기죠, 호족들. 근데 당대 호족들이요, 땅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관직도 독점을 했습니다. 한나라에 과거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럼 과거 없이 관료는 어떻게 뽑았냐? 추천제였습니다. 호족들이 추천에 올린 사람에게 관직을 주는 제도였죠.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계속 지나면서 엄청나게 카르텔화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번엔 자네 자식 한 번, 다음엔 내 자식 한 번, 이렇게 하는데 누가 거기에 새로 쉽게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삼국지 연의에 보면 장각이 과거에 떨어져서 세상에 불만을 갖고 난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런 식의 묘사가 나오는데 말이 안 되죠. 한나라에 당시 과거 제도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인데, 한나라에 과거 제도가 없었다는 것조차 몰랐던 무지함이거나 아니면 장각을 좀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는, 그러니까 추천제 카르텔에 의해 막혀서 출세 못했다, 이건 상당히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장각이 지가 공부 못해서 그랬던 건데 자기가 못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불만만 가졌던 불평분자였다 라는 식으로 호도하려는 의도, 일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삼국지 연의를 통해 억울하게 평가절하당한 인물이 어디 한둘이 아니니. 그래서 사실 이 과거 제도라는 게 혁명입니다. 충분히 혁명이라고 불릴만 한 거예요. 하지만 한나라에는 없었으니 허면 이 꽉 닫힌 그들만의 추천 카르텔 속에서 출세를 하기 위해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끈 없으면 관직에 나갈 길이 없잖아요. 방법 1. 동탁처럼 미친 듯이 목숨 걸고 수백 번 싸우거나 아니면 환관이 되거나. 이거 두 개 말고는 거의 길이 안 보이는 거죠. 이러니 환관들이 기존 카르텔 호족들에게 가지는 분노 상상이 가죠. 자신은 남자의 모든 걸 잃고 버리고
겨우 관직 하나 얻게 된 건데 호족들은 이번엔 자네 자식 한번 하하, 다음엔 내 자식 한번 크크 이러고 있으니 호족 입장에서도 환관이 밉긴 마찬가지고, 삼국지 초반부에 보면 조조가 인물평 한번 받아보겠다고 굉장히 노력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시험이 없던 시절이니까 인물평이 곧 시험 성적표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조조한테 평을 잘 안 주죠, 기존 명사들이. 왜? 환관의 손자니까. 그래서 허소라는 사람이 평화로울 땐 간적, 난세의 영웅 뭐 이런 애매한 평가를 줬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 평 안 주자니 조조한테 원망 살 것 같고 대환관 조등의 손자니까 그건 그거대로 찝찝한데, 그렇다고 또 평 주자니 호족들이 왜 주냐고 욕할 것 같고, 그래서 허소가 궁여지책으로 좋게도 볼 수 있고 나쁘게도 볼 수 있는 애매한 평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간적, 영웅 어쩌고 하는 묘한 평은 평 주는 명사 본인의 개인 처세술적 고민이 담긴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백그라운드를 모르고 아 그랬나 보다 하고 퉁치고 넘어가면 역사의 참맛을 얼마나 크게 놓치는 어설픈 독서가 되는 겁니까? 참고로 이게 사서인 후한서하고 소설 삼국지 연의하고 표현이 전혀 달라요. 후한서에서는 평화로울 때는 간적, 난세의 영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는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크로스로 바뀌었죠, 이게. 그러니까 연의에서 완전 거꾸로 이거 단어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삼국지 시대가 난세잖아요. 근데 연의에서 조조는 철저한 빌런이니까 이게 원래는 이게 그 난세는 조조가 영웅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소설에서 빌런 조조를 난세 영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180도 크로스 시켜버린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아래 걸 진실이라고 알고 있으니 저 세상에서 조조가 얼마나 썩소를 짓고 있을지. 그럼 이렇게 토지와 관직 등 철저한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성했던 구기득권 호족들의 당시 삶은 어땠나? 당대의 가장 대표 호족 4세 30 관직 집안 누굽니까? 원술 한번 살펴보시죠. 정사 삼국지 원술전. 원술의 사치는 몹시 심하여 후궁 수백 명이 모두 화려한 옷을 입었고 매우 많은 음식을 낭비하였는데, 반면 군사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강회 일대는 백성들이 서로를 잡아먹을 정도였다. 4세 30 호족 대표격이라는 사람이 본인 영지 백성이 굶어 죽든 말든 대방탕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른 호족 예 한번 들어볼까요? 채모라고 하시죠. 유표랑 같이 했던 형주 최고 호족 양양기국이 채모의 집은 체주 위에 있었는데 집이 아주 좋았다. 내 담장에는 모두 푸른 돌로 가구를 지었으며 비첩이 수백 명에 달하였고 별장이 40-50곳에 있었다. 이게 지금 무슨 왕에 대한 묘사가 아니고 일개 호족이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채모 가문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 채풍의 누이가 태위에게 시집갈 정도로 역시 한나라 고위 가문이었는데, 후한서 170년자 기록 하나에선 부인이 남편을 잡아먹고 하남에서는 남편이 부인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인륜까지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술같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후한의 호족들은 이러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처럼 단순히 나몰라라 하기만 했다면 모르겠는데 또 그게 아니고요. 나중에 동탁이 변방에서 갑자기 나타나 권력을 잡으니까 원래 터줏대감들이었던 구중심 기득 호족들이 동탁 저거 못 봐주겠다 들고 일어나는 게 반동탁 연합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성 호족 반동탁 연합들이 뭔 짓을 했느냐? 정사 사마랑전 관동의 여러 주와 군에서 병사 반동탁 연합군들이 일어났는데 병력 수십만 명이 모두 형량과 한해로 모여들었다. 헌데 장군들은 서로 일관되게 행동할 수 없었으므로 군대를 풀어 약탈을 하여 백성들 중에서 죽은 자가 절반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기득권 호족들 반동탁 연합군이 형량과 한해 주민들의 무려 절반을 무참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당대 중심부 기성 호족들이라는 이들이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일면이죠. 흔히들 동탁 vs 반동탁 연합을 선악 대결이라고 보시곤 하는데, 이게 어딜 봐서 반동탁 연합이 선입니까? 잘 쳐줘봐야 악악 대결이죠.
물론 구제 사업도 하고 좋은 호족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소수였다는 게 문제였죠. 그런 좋은 호족이 다수 비율이었다면 황건난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상황이 이 정도쯤 되면 황제가 어느 정도 좀 나서서 정책을 만들어야죠. 헌데 당시는 사실상 황제가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황건 슬로건 보면 아예 빨간 하늘, 즉 황제는 언급 자체가 없잖아요. 황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상. 후한 말이 그랬거든요. 뭐 양기라는 세도가는 황제 마음에 안 든다고 휙 죽여버리고 그 다음 황제들은 매관 매직에만 혈안이 되는 등 황제라기보다는 그냥 또 하나의 호족이었죠. 황제의 상실 즉 정치의 부재. 호족, 나무만의 천국. 그러나 나무만 무절제하게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오행에서 목극토라고 하거든요. 그 목이 토를 이긴다. 이게 뭐냐면 그 나무가 뿌리를 땅에 내리지 않습니까? 파고들고. 그리고 거기서 자양분을 뽑아내 가지고 나무가 무성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휴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땅도 좀 쉬어줘야지 지력도 살아나고 그래야 나무도 더 잘 살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나무만 무턱대고 많아지면 결국 땅도 쇠하고 더 나아가 모든 나무도 궁극적으로는 전부 말라 죽고 말겠죠. 그러면 그렇게 안 되도록 뭔가 조정이 들어가야 할 겁니다. 오행에서 보면 금극목이라고 또 있어요. 금, 쇠로 만든 도끼가 나무를 베어 쓰러뜨린다. 나무 기운만 너무 무성해지면 쇠, 금의 기운이 발동을 하게 된다. 즉 창과 칼의 시대가 온다. 오행설이 우리에게 주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삼국지라는 대환란의 시기가 뭡니까? 호족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대난리였잖아요. 그걸 뭐 후대는 뭐 영웅쟁패다 뭐 이런 식으로 미화하고 있지만 지력이 다 쇠해버렸으니 얼마 안 남은 과실 가지고 서로 죽여대며 싸울 수밖엔 없었던 거죠. 호족들도 영웅쟁패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영웅이 뭐길래 백성들이 그 싸움에 나가서 싸워줘야 해요. 쟁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영웅이 아니죠. 싸움이 아니라 단 한 명의 백성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 것이 진짜 영웅이다. 모자란 먹을 거 가지고 예전과 같은 욕심을 부리려고 피 터지게 니꺼 내꺼 했다라는 것이 반동탕 연합 이것처럼 대부분 영웅쟁패의 진짜 본질입니다. 결국 쇠약해진 땅 위에서 수많은 나무, 호족, 군웅들이 서로 죽어나갔죠. 근데 우리가 나무 죽는 건 곧잘 봐도 땅이 죽습니까? 땅이 죽는 것 같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불굴의 의지로 다시 부활하는 게 땅이잖아요. 땅은 절대 영원히 죽지 않죠. 수많은 나라, 수많은 호족들이 명멸해도 민중이 사라지진 않는 것처럼 나무가 땅의 주인이 아니죠. 땅에게 잠시 신세를 지는 존재일 뿐이다. 진짜 주인이 누군지는 자명한 것. 신세 지는 자가 가짜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온당한 주인이 제대로 인정받는 세상. 땅의 하늘, 누런 하늘, 마땅히 온다. 마땅히 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무슨 미신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인류 역사의 귀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황건적이란 표현은 지양해야 한다고 보여요. 최근에는 황건기의라는 말을 많이 쓰죠. 황건기의는 비록 실패했지만 그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바랬던 세상이 그들 예상보단 조금 더 늦게 찾아왔을 뿐인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